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잘 지냈죠? 이번 주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화상이나 어떤 실시간 수업을 하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영상으로 촬영했던 그 강의와 관련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 서비스가 제공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매주마다 그 영상을 보고 나면 문제 퀴즈가 출제됩니다. 6문제씩 퀴즈가 출제되는 걸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알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매주마다 퀴즈로 출제됐던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1주차의 오리엔테이션 때 그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했던 내용 중에 그 어떤 문제들, 어떤 퀴즈나 문제들은 설명되는 것이 있을 거고, 어떤 문제들은 그렇지 않은 게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구입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 교재들에 나와 있는 문제도 있고, 나오지 않은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각각 출제됐던 문제들이 어떠한 그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를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전주에 나왔던 퀴즈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위험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8년 서울시 구급시험 문제인데요. 보기로는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빈곤, 주거, 양육, 출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4개 중에 어떤 것을 정답으로 골랐습니까? 사회적 위험이 아닌 겁니다. 사회적 위험인 것을 우선 찾으면 되고요.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 어떤 걸까요? 사회적 위험은 또 아닌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이걸 하려면 2가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회적 위험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사회적 위험에 대처는 누가 하는가 하는데요. 대부분 사회적이기 때문에 정부나 아니면 지방정부나 지역사회가 접근을 하겠죠. 그리고 개입을 하겠죠. 사회적 개입을 할 텐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을까? 예, 그렇죠. 어떤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그것들을 명시한 법이 무엇이 있을까인데요. 우리 사회복지법에서는 크게 2가지의 모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1950년부터 1990년대, 2000년도까지 모법이 됐던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90년대 중반부터,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그 정부가 어떠한 그 사회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 더더욱 중요시하게 된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사회보장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을 물론 여러분들이 교과목인 사회복지법제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요. 그때 2가지의 법령을 배울 텐데, 거기에서 사회적 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그 공식적인 정부가 규정한 그 사회적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고요. 자, 우선 사회적 위험 어떤 걸까요?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뭐 개인들 쓸 수 있죠. 뭐 저한테는 출퇴근할 때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그 개인적 위험이 될 수 있고요. 뭐 화재,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 질병,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개인적인 위험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 발생됐던 코로나 이런 것도 위험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 다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 자, 위험인데 그 위험들 중에 개인적 위험이 있고 사회적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사회적 위험이냐라는 겁니다. 즉, 이 사회적이라의 속성에는 불특정 다수가 개인이 유발하지 않거나
그리고 개인이 접근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들을 갖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적 위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법령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어느 나라에 살건 간에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 위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회복지 개론 시간에 배우는 1601년에 엘리자베스가 무슨 어떤 법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 빈곤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사회건 어느 나라건 다 빈곤은 사회적 위험에 해당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보면 보기가 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죽어도 그죠? 정부가 개입하니까 죽어도 사회적 위험에 해당할 수 있고 양육도 있고 출산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개인적인 문제지만 그 개인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거리를 합해보면 사회적으로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보장 기본법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법제처라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정부 기관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 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걸 쳐보세요. 그러면 사회보장 기본법에 관련된 조문들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제 3조 1항이라고 하는 조문을 보게 되면 그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 3조 제 1항에서 사회적 위험에 관련되어 있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위험이라고 이제 명리했는데요. 첫 번째, 출산이 나옵니다. 두 번째, 출산했으면 뭐를 해야 되죠? 네, 그렇죠.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도 그래서 사회적 위험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실업이 나옵니다. 실업. 자, 실업 뭐죠? 네, 직장을 읽는 거죠. 어떤 노동, 임금 활동을 안 할 때 우리가 실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이 들어서 노동시장을 은퇴하는 노령. 네, 나이 드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장애도 들어간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병도 들어갑니다. 질병, 아픈 거죠. 네, 아픈 거. 그리고 일곱 번째, 빈곤이 들어간다. 빈곤. 자, 여덟 번째. 자, 마지막 여덟 번째인데요.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뭘까요? 사망이 들어간다. 사망.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사회적 위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출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양육 들어갔죠. 그 다음에 빈곤 들어갔죠. 자, 그러면 답은 뭘까요? 네, 주거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길버트와 스펙트라는 학자들이 제시한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기능 다섯 가지, 몇 가지 기능? 다섯 가지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자, 길버트와 스펙트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사회의 다섯 가지의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선 길버트와 스펙트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길버트와 스펙트는 우리가 사회복지학을 배울 때 두 과목에서 많이 얘기됩니다. 하나는 지역 사회복지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론이라는 과목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물론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회복지 개론에서
이 두 과목에서 나오니까 사회복지 개론에서 역시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울시 그 2019년도 구급 문제 나온 것처럼 거의 매년 출제 예상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매년 출제되거나 아니면 그 후기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길버트와 스펙트는 지역사회복지론과 사회복지정책론에서 각각 얘기를 하는데 우선 먼저 사회복지정책부터 얘기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틀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활당. 자, 누가 받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좀 잘렸겠네요. 자, 다시 정책론에서 자, 분석 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활당이라고 해서 누가 급여를 받느냐? 급여 대상이죠. 급여 대상 책인데요. 자, 요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시 그 개론 시간이나 어떠한 정책론 시간을 배울 텐데 누구한테 주느냐, 줄 때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뭐 전문가가 어떠한 진단을 하느냐, 아니면 자산조사를 해가지고 욕구에 따라 주느냐, 아니면 등급에 따라 주느냐, 아니면 뭐 국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느냐, 뭐 이런 거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는 그 개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냥 첫 번째는 활당, 급여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급여 체계입니다. 급여 체계. 급여가 뭐냐? 어떤 걸 주느냐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라고 보면 돼요. 현물, 그리고 현금, 그리고 서비스, 기회, 권력, 그리고 바우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달은 누가 하느냐? 즉 전달 책입니다. 전달 체계. 그래서 공공이 주느냐, 민간이 주느냐, 아니면 중앙 집권이 주느냐, 중앙 정부가 주느냐, 아니면 지방권, 지방자치단체가 또 주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재원입니다. 재원 체계인데요. 자, 정부가 이러한 것들 급여를 줄 때 정부가 주느냐, 아니 민간이 주느냐, 이건 혼합해서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회복지 정책 분석들을 길버트와 스펙트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길버트와 스펙트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어떤 데서는 길버트와 테레라고 하는 그 학자로 얘기하는데요. 길버트와 스펙트가 먼저 연구하고 발표했던 내용을 나중에 테레라고 하는 그 학자가 길버트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길버트와 스펙트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정책용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하겠고요. 우선 우리가 사회복지의 기능이나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사회 제도를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사회 제도를 다섯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자, 가장 가족제도가 있겠죠. 가족제도. 네, 대표적인 가족제도. 여러분들 다 가족이기 때문에 태어난 거겠죠. 두 번째, 종교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제도.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경제제도.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회에는 이렇게 가족제도, 종교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제도에서는 기능이 뭐냐? 이건 제도고요. 이건 기능입니다. 자, 가족제도는 어떤 거예요? 사회화. 예. 자녀들을 낳아서 그 사람들을 사회에 건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일하게끔 하는 사회화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교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사회에서. 예. 사회 통합을 한다는 겁니다. 사회 통합. 그리고 경제제도는 생산, 분배, 소비라고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생산, 분배, 소비.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이 기능이라는 겁니다. 즉, 시장 기능이죠. 네, 지가 알아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소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누가 기업들이 생산해내고 그것들을 거기에 참여한 근로자한테 월급을 주죠, 임금을 주죠. 그게 분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금을 받아서 어떻게 할게요? 소비자는 다시 그 생산한 거를 산다는 거죠. 이렇게 경제가 순환돼서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의 경제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제도의 기능은 뭘까요? 사회 통제라는 겁니다. 사회 통제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든 사회에 다 속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여기 분명 5가지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5가지의 기능이 아니네요. 네 가지의 기능, 사회와 사회통합, 생산분배, 소비, 사회통제 기능. 그럼 어느 하나 제도가 빨리 잡겠죠. 자, 5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사회복지제도죠. 자, 사회복지제도는 이러한 기능과 달리 각 위에 있는 제도와 달리 상조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상조.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사회복지제도를 접근할 때 가족제도, 종교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가 만약에 실수로 못하는 것들이 있었을 경우,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경우, 예, 일부에 한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복지제도라고 한다면, 이건 자녀적 사회복지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족제도, 종교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도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완벽하지 않은 거 사회복지제도가 하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자녀적이라고 하지 않고 제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이 상부상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정부의 공식적인 개입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지만 우리가 길버트 스크립트는 가족제도, 종교제도, 경제제도, 정치제도, 사회복지제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한 걸 통해서 보기를 보면 첫 번째 보기는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지식, 사회적 가치 그리고 행동 양태를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사회화의 기능. 사회화의 기능은 누가 한다고 했죠 아까? 네, 가족. 네,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맞는 얘기죠? 자, 사회화의 기능은 가족이 한다. 그쵸? 두 번째, 현대산업사회에서 주요 사회제도에 의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상부상주의 기능, 상부상주의 기능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네, 복지한다고 했죠? 네, 복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부, 민간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경제단체, 자주집단 등에서 수행된다. 맞는 말이죠? 자, 사회구성원들 일상생활에 영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재화 서비스, 생산, 분배, 소비. 누가 한다고 했어요? 경제죠? 자, 경제제도에 수행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자, 네 번째. 공공부주를 시행하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은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규범을 순응하게 만드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 사회통합은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사회통합은 종교가 한다고 했죠. 종교.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틀릴까요? 네, 요게 틀리겠죠. 물론 다음 문제는 시장 실패의 원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기능만으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옳지 않은 것. 자, 우선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두 가지의 우리가 사회복지 논의를 할 때 그 얘기가 됩니다. 하나는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 실패가 있습니다. 자, 시장 실패는 사회복지의 정당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시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회복지는 누가 하냐? 그럼 정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그래서 그러한 정당성을 찾는 거고요. 시장 실패가 나왔다는 건 반대로 사회복지의 부정적 기능 또는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사회복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 실패는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정부 실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봤더니 사회복지가 오히려 안 좋더라, 역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는 이렇게 사회복지의 부정적인 기능이나 효과를 묻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가 왜 필요하냐, 정부가 개입해야 할 근거를 찾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는 보통 한 5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 외부 효과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보 선택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보 선택 때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역선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해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는 건 정보가 어떻게 잘못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즉,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이런 공공재적, 긍정적 외부효과, 역선택, 도덕적 해이 때문에, 그리고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 때문에, 규모의 경제 때문에 정부가 개입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나타나게 되면, 약간은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생산, 분배, 소비가 잘못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보는데요. 다음은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개념 중 다음 내용에 가장 옳은 것은 어떤가 하는 건데요. 2018년 서울시 9급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인간이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이해에 틀려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경험들을 통해 인지 구조가 질적인 변화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하는 이해의 틀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만 알게 되면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 텐데요.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피아제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하고, 피아제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고, 인지발달 이론이 뭐냐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인간 발달 이론과 관련돼서 많은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인지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피아제라는 사람이 있다. 인지발달 이론은 그 각 발달 단계에서
개인은 특정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식의 공통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공식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말하고 있는데 그 패턴을 네 가지로 피하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각 운동기라고 하는 건데요. 태어나서부터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조작기라고 해서 2세부터 7세 동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 조작기인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서 구체적 조작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7세부터 11세까지 나타나는 거고, 네 번째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세 이후인데, 자, 감각운동기에는 감각과 운동 기능이 이용되고 대상의 연속성이 습득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전 조작기에는 운동 기능이 습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에는 보존 개념을 습득하고 뭐 서열하거나 분류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에는 어떠한 종합적인 그 판단을 해서 추상적, 이성적 사고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형식적 조작기 이후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지발달 개념을 설명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러한 도식, 조직화, 동화, 적응,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직화는 유기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식을 새롭게 그리고 더욱 복잡한 도식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적응이라고 하는 건 환경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도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식이라고 하는 건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사고의 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이해의 틀은 사고하는 이해의 틀로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도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에도 동화라는 개념인데 기존 도식에 맞추어서 새로운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번 문제는 다음 제시문에 괄호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입니다. 2017년 서울시 구급시험 문제와 관련인데요. 한번 제시문 볼까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에 관해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들은 모든 국민이 괄호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즉 어떤 조문이 사회보장기본법 조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조문은 제 10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10조는 사회보장 급여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개의 그 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두 가지의 조건의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문화였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항에서는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 임금을 어떻게 매년 공표해야 된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법령에 따라서 최저 보장 매년마다 국민이 최저로 보장받을 수준이 무엇이고 일을 했을 때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어느 걸로 해야 되는지를 공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항에 따른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최저보장 사회보장 급여는 뭘 기준으로 어느 생활을 유지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해서 여기서 인간, 건강, 도덕, 행복에 따르면 정답은 건강이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다음 중 이 조약에서 열거한 사회적 위험이 아닌 것입니다. 자, 1952년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현대산업사에서 나타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회적 위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8가지를 사회적 위험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ILO도 역시 사회적 위험을 얘기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이전과 ILO 이전에 1942년에 영국에서 베버리지라고 하는 그 분이 낸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회적 위험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5대 사회악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사회적 위험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나태. 두 번째는 무지. 나태는 우리가 뭐 일을 안 하거나 뭐 게을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개념이고요. 무지는 모르는 거죠. 지시 뭐 글자를 모른다거나 뭐 교육을 안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무지를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결핍입니다. 결핍. 그리고 즉 빈곤, 가난 이런 얘기로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불결, 깨끗하지 않은 거죠. 더러운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질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베버리지 보고서가 했다는 5대 사회학이고 이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사회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950년에 이로부터 10년 뒤에는 8가지가 얘기됩니다. 하나는 의료, 두 번째는 질병, 그리고 세 번째는 실업, 네 번째는 노령, 자, 다섯 번째는 산업재해, 여섯 번째는 가족 유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출산, 자, 여덟 번째는 직업 능력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1952년에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에서 나왔던 사회적 위험으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빈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보장 기법에서는 빈곤이 들어갔었는데 ILO의 사회적 위험에서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1주차
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